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2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2자가 4개고 4자가 2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0이 2개네요. 2024, 0422.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그 참 보면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외국인의 지분 비율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그죠? 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 경기 다 똑같습니다. 예, 크게 터지는 거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트레이딩 하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일단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좀 한정시켜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꿀팁 하나 방출을 했죠. 그 옵션 외국인의 매매 동향 포지션 분석을 통해서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얘네들이 그렇게 가두리 포지션을 만들어 놨다가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도 완전히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기계적으로 그 델타 값을 먼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감마 리스크라고 오늘 아침 체슬리 모닝 브리프 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감마 리스크가 한마디로 변동성 리스크라고 보면 됩니다. 옵션을 제가 올려드린 그 꿀팁을 보면서 저렇게 옵션 매매하면 되겠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은 많이 가르쳐 드려도 선물 옵션 웬만하면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정말 예리한 칼과 같기 때문에 고수들한테는 선물 옵션이 상당히 이렇게 똑같은 무딘 칼로 한 5번 10번을 해야 된다면, 이 예리한 칼로는 한 번에 싹 이렇게 별 수가 있는 그 굉장히 예리한 칼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전에 한번 옵션을 그때 당시가 2005년 6년이었네요. 가락동에 계신 청과를 하시는 분, 현금이 한 10억, 그때 당시에도 한 10억으로 하셨었는데, 옵션을 가르쳐 드렸다가, 옵션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면서,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서, 한 6개월도 안 돼서 한 7억 까먹었을 거야, 아마.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아무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 게 오히려 크게 독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요즘은 옵션 이런 거는 잘 안 가르쳐 드립니다. 아무튼 그 선물 옵션 시장까지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런 액션을 하고, 왜 지금은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좀 엿볼 수가 있어서 그 꿀팁을 하나 올려놨었던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자,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자, 최상목, 배당 확대 기업, 주주 배당 소득에는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파는, 그 기업에 내 돈을 투자를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벤처러스한 기업에 투자해서 그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해서 새로운 또 신생기업이 이 성장해 나가는데 또 자본을 보태주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의 그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갖추고 우리가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자 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배당 소득세도 그 종합과세로 종합금융소득세로 이렇게 편입되면 거의 뭐 49%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도 대주주 과세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듯이 배당소득세도 우리나라 기업들 그 시클리컬도 많고 좀 이익의 퀄리티도 미국 기업에 비해서 그 이익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기업에 내 돈을 투자했을 때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한데 투자를 했을 때 받게 되는 배당소득을 굳이 종합과세로 묶어가지고 과세를 무겁게 하기보다는 분리과세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분리과세로 추진하나 봅니다. 자, 분리과세가 되면 한 뭐 20% 정도 세금 내는 거, 그 정도 해도 괜찮은 게 지금 많은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부터 해서 저희 형님 삼촌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굉장히 막막해요. 앞으로 30-4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주식을 좋은 기업에 주식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가끔씩 배당 투자로 대표적인 기업으로 KTNG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8만 원대 KTNG의 배당 소득은 거의 뭐 한 5.5에서 6% 가까이 다 됩니다. 68, 48. 그러니까 거의 6%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모은 돈 만약에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6%면 6천만 원 버는 거예요. 6천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 꼴이니까 괜찮잖아요. 거기다가 65세부터 국민연금도 좀 받고 하면 그러면 노후 걱정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 돈이 2천만 원 이상이 종합과세로 돼버리면 세금이 확 늘어나면서 이 배당 수익률이 툭 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이 배당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고 또 그 기업이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면서 나중에 되면 물가를 해치하면서 실제로 배당 같은 경우도 KTNG도 예전에 배당이 한 1,100원 하다가 4,8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배당이 미국의 고배당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가를 해치하면서 계속 배당이 올라가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냥 사고 팔고 할 필요도 없습니까? 없이 들고 가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배당도 분리과세로 추진을 하려나 봅니다.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 대해선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G20이 지금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군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 배당 소득은 이자 소득과 합산해서 연 2천만 원까지는 15.4%만 내면 됩니다. 내면 되는데 원래 14%에다가 지방세 10% 더하면 15.4% 이렇게 되는데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다른 소득하고 다 합쳐가지고요.
최고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어떤 기업이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판단이 되면 대주주,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다만 모든 주주에게 같은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다. 네. 분리과세 세율은 주주의 지분율이나 배당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다. 네. 요 부분은 뭐 차등을 해도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노후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배당만 받고도, 생활이 되는 수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0 정도 되면 딱,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긴 한데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으로 뭐 몇십억 받으신 분들은 좀 더 내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최소한 한 배당 소득으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까지는 분리과세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최 부총리는 여당의 최근 총선 패배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밸류업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기업 가치 상승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을 했답니다. 요 부분은 여야가 좀 합의해서 분리과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리튬 값을 반등시킨 중국의 힘. 오늘 아침 우리 왕 차장 자료 보니까 리튬 가격이 3주 상승하다가 또 약간 주춤한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 대중화 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기, 요 캐즘으로 주춤하면서 작년 말 연초 대비 80%까지 급락을 했던 배터리 핵심 광물. 리튬 가격이 올 1분기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 캐즘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별개로 리튬과 가격이 이례적으로 반등에 성공한 것은 중국의 감산 조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자, 리튬 매장량은 세계 10위권이지만 세계 곳곳 광산을 인수해서 정제 리튬은 점유율 60%입니다. 중국이. 이런 중국이 가격까지 좌우하며 시장을 계속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3위 저춘 리튬 등 중국 주요 리튬 기업의 생산 거점인 장시성 이춘시의 생산 감소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작년 리튬 가격 급락으로 올 초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우선 감산에 들어갔고 이춘시가 리튬 잔류물 처리가 불신한 업체 상대로 생산 중단도 명령하면서 추가 감산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이춘시 리튬 광산이 한 달 동안 가동을 중단하면 탄산 리튬 13,000톤 공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글로벌 생산량의 13%에 달한다고 하네요. 중국은 리튬 매장량 기준으로 약 11%, 매장량 기준으로는 10위권에 그치지만 배터리 가격을 좌우하는 정제 리튬 시장에서는 60%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흥 리튬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도 사실상 중국 기업이 독식하고 있고요. 기존 남미와 호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리튬 개발이 아프리카까지 이어졌고요.
원자재 시장 조사 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아프리카 리튬 생산량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3배 늘어서 작년 글로벌 생산 점유율 4%에서 올해는 1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아프리카 리튬 생산 급증은 최근 몇 년간 중국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고요. 화유 코발트, 시노마인 리소스 그룹, 그리고 청신 리튬 그룹 등 중국 기업들은 짐바브웨이 등 아프리카에서 리튬 광산을 경쟁적으로 인수했네요.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광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아프리카에서 생산하는 리튬 중 90% 이상이 사실상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인 것으로 추산이 되고,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태양광 사업에서도 물량 공세를 내세워서 경쟁국 기업을 고사시키고 시장을 장악했었다면서 아프리카 등 해외 광산을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리튬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봄은 중고차 성수기라는데 하이브리드 독주가 공식을 깼다. 이게 무슨 말이죠? 중고차 시장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 4월이 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데 올해 상황은 다르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카이즈 U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고 승용차 실거래는 1월 17만 8천 대보다 2.1% 줄어서 17만 4,151대가 됐네요. 한겨울보다 봄에 거래가 더 줄어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3월 거래가 1월보다 적은 것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올 들어 더 뚜렷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가 중고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를 찾는 사람은 많은 반면에 내연기관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면서다. 올 1분기 중고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거래량은 작년 1분기보다 3.2% 줄어든 반면에 하이브리드 거래량은 같은 기간 36.2%나 늘었네요.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에만 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중고차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네. 자,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배출가스 제한 등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감안해 내연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고 있는데, 하지만 막상 하이브리드를 사려고 해도 신차 대기 시간이 길고요. 하이브리드를 찾으려 중고차 시장을 살피는 소비자가 늘어난 이유다. 올 1분기 국내 신차 판매는 작년 기간 대비해서 11.3% 줄었는데 하이브리드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72% 급증을 했다. 최근 내수 침체로 1년 넘게 걸리던 신차 대기 기간이 수개월 수준으로 줄었지만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차도 있네 아직. 예컨대 카니발의 경우 경유 가솔린 모델은 신차 출고까지 3개월 기다리면 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1년,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있나 보네요. 2020년 출시된 7세대 아반떼의 경우 가솔린 차는 4개월 기다리면 되지만 하이브리드는 대기 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를 더 비싸게 되사주고요. 하지만 막상 하이브리드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신차 구매가 줄어들자 사람들이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차를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물이 늘어날 겨를도 없고 중고차 플랫폼 엔카닷컴의 경우
판매 대기 중인 하이브리드 비율은 22년 1분기 전체의 3.5% 수준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도 5.1%에 그쳤다고 하고요. 출고 1년 이내 주행거리 1만 킬로미터 미만인 거의 신차급 중고 하이브리드는 대기 기간이 긴 신차보다도 비싼 가격이 매겨지기도 하네요.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신차 가격이 4,366만원부터 시작하는데 20일에 엔카닷컴에 올라온 신차급 매물 15개 중 9개가 이보다 더 비싸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야, 내연기관차 퇴출이 가속화되나. 신차에 이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면서 내연기관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나오는데, 지금 시점에서 내연기관차를 사면 향후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거라는 계산 때문이다. 그러겠네요. 밑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쭉쭉 있는데,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 출장을 가신 현대차 그룹 관계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가서도 전기차는 바로 살 수 있답니다. 전기차는 바로 살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를 구하려면 최소 5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LS전선 미 IRA 세액공제 1366억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선도 이 보조금을 받나 보네요. 자, 최근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잇따르고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등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전선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내 1위 전선 기업인 LS전선은 LS전선이 국내 1위네요. 미국 해저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LS 그린 링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죠. 이 DOE에서 9,906만 달러, 약 1,366억 원의 투자 세액 공제를 받게 됐다고 밝혔네요. 최근 DOE는 이 IRA 관련 조항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지상으로 끌어오는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장이 지원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LS전선은 미국에 2027년까지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초고압 해저 케이블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LS전선은 강원도 동해시에서만 해저 케이블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LS전선은 현지에 공장이 세워지면 미국에서 급증하는 케이블 수요를 현지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김형원 LS전선 에너지 시공사업 본부장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 해저 사업 투자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내 전선 전력 관련 기업의 수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내 2위 전선회사 대한전선은 지난 3월 말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 지역에 1,100억 원 규모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를 따냈고요. 변압기 전문 기업인 HD 현대일렉트릭은 앞서 미국 실리콘밸리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서 산타클라라 전력청에서 총 782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또 따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지난 22년 약 2,046억짜리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 배전 시스템 공급 계약을 수주한 데 이어서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전력 기자재 공급 계약도 체결했네요.
전력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치솟으면서 국내 관련 업체들도 역대급 호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진정한 영웅, 세계 유일 콜레라 백신 한국 제약사에 쏟아진 찬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콜레라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제품의 승인은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필요한 국가들이 콜레라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18일 세계 백신 면역 연합 GAVI 여기와 유니세프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한 제약회사에 이 같은 감사를 전했는데요. 대상은 한국의 중소제약사인 유바이오로직스 백신 전문 제약사인 이 회사에 새로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 세계보건기구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환영한 것이다. 보통 콜레라 백신 해가지고 주사 맞는데 먹는 약이 개발됐군요. 뉴바이올로직스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전에는 외국 제약사들도 콜레라 백신을 만들었지만 돈이 안 된다며 포기했고요. 국제백신연구소의 콜레라 백신 프로그램 책임자인 줄리아 린치 박사는 앞서 뉴욕타임즈에서 뉴바이올로직스는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문제로 경쟁사들이 콜레라 백신 생산을 중단하는 가운데 뚝심 있게 사업을 이어온 뉴바이올로직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이 나오네요. 지금 표를 보니까요. 지난해 세계 콜레라 발생 통계에서 아직까지도 콜레라가 발생하는 국가가 31곳이나 되고요. 발병 건수는 66만 7천 건 작년 한 해. 그리고 사망자 수는 4,000명, 4,000명이나 되네요. 이 지도를 보니까 확실히 아프리카 쪽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쪽하고 중동 쪽, 터키 저런 쪽도 발생을 많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쪽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쪽이 콜레라 발병이 좀 되네요. 저 미국 쪽은 플로리다 밑쪽으로 쭉 내려와서 거기 뭐 피지 뭐 요런 쪽 있잖아요. 거기에 살짝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 후진국형 병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가 국제 백신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이 개량형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 S군요. WHO의 승인을 받았고요. 예전에도 경구용 콜레라 백신은 있었지만 유비콜 S는 제조 방법을 개선해서 기존 제품 대비 생산성을 약 40%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유니세프는 유비콜 S는 주요 콜레라에 대해서 이전 제품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더 많은 양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면서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도스를 비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요. 지난해 세계 콜레라 백신 필요량은 7,600만 도스에 달했지만 비축량은 3,800만 도스에 불과했군요. 돈 안 된다고 다 안 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났네요. 유바이오로직스의 콜레라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최근 상황인데 세계 콜레라 발병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신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WHO는 콜레라 창궐 원인으로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분쟁 증가를 꼽았다고 합니다. 자, 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이다.
심한 경우 탈수와 저혈량 쇼크로 이어지고요. 콜레라 창궐에도 연 매출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외면을 해왔고요. 콜레라는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하는 병인 만큼 각국 정부가 백신 비용을 또 대기가 어렵기 때문이네요. 백신을 갖다 줬는데 그 나라로부터 돈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까지 있나 봅니다. 국제기구가 백신을 일괄 매입해 공급하기 때문에 단가가 또 낮다고 합니다. 2022년 인도 샨타바이오텍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유일의 콜레라 백신 생산 공급 업체가 된 이유다라고 되어 있네요. 유바이오로직스는 2010년 설립 당시부터 콜레라 백신 개발에 집중하며 틈새 시장을 노렸고 국제백신연구소와 기술 이전 협약을 맺은 뒤 2015년 WHO 인정을 받았고 16년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며 자리를 잡았고요. 22년에는 인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자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약 42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생산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콜레라 백신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 되면서 지난해 매출이 694억으로 전년 대비 25%나 상승을 했고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네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재작년만 하더라도 550억 매출의 영업이익이 21년에 72억 적자, 재작년에는 38억 적자, 당기순이익은 21년에는 280억 적자, 22년에 34억 적자, 23년에도 154억 적자가 났는데 올해 예상을 264억 흑자 전환으로 이렇게 돼 있군요. 올해가 매출이 한 1140억. 오늘 이 기사 때문인지 주가가 10%나 오르고 있는데 보통 주가가 오를 때 저는 항상 뉴스 먼저 클릭해 보거든요. 뉴스 딱 클릭해 보고 오늘 이 기사가 나서 오르는구나 하면 잠시 좀 관망합니다. 네. 그냥 뉴스 보고 이래 주식을 사면 뉴스에 보통 보면 뉴스에 판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거 많잖아요. 뉴스에 호재거리가 나왔을 때 뉴스 보고 사지 말고 뉴스에 나온 악재 보고 주식 팔지 말고. 왜냐하면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미 선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는 보니까 모양이 좋네요. 벌써 작년 90, 11월 달에 이 소위 말해서 이 캔슬림 커비드 핸들, 커비드 핸들을 모양을 만드는 것까지는 모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밑에 쭉 회사 측은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백신 제조업체 세 곳이 콜레라 백신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는 있지만 생산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다른 백신 제조업체가 뛰어드네요. 보니까 유니세프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가를 20%가량 올렸는데 올해 유니세프가 유바이오로직스에 요청한 콜레라 백신 공급량은 약 5천만 도스로 이 물량만 계산해도 지난해 매출액을 훌쩍 웃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제2공장 가동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고 회사 측은 이번 유비콜 S 승인은 국제백신연구소와의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결실로 회사 매출 증대 및 글로벌 보건 사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백신 주권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백신 하면 녹십자인데 그죠? 네. 아무튼 좋은 일 하는 기업이다 그죠? 좋은 일 하면서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예상보다 1년 빨리 일본 GDP 세계 4위 내년 인도에 뺏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인도가 계속 치고 올라올 거니까요. 내년에 일본 경제 규모가 인도에 밀려서 세계 5위로 추락할 전망이라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분석을 해서 21일 보도를 했네요. 한때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던 일본은 2010년에 중국에 추월당했고요. 저는 일본이 3위 아닌가 했더니 작년에 독일에 또 추월당했다고 합니다. 독일 작년에 GDP가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네. 지금 4위인데 내년에는 인도한테도 추월되나 봅니다. 자,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5년 인도의 명목 GDP는 4조 3398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천조 됩니다. 6천조. 네. 같은 해 일본은요. 4조 3100억 달러로 5943조 살짝 추월하네요. 보니까 한 40조 정도로 추월하는 거군요. 지난해 10월 IMF 보고서가 전망한 인도의 일본 추월 시점은 2026년 정도였었는데 오히려 또 당겨졌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인도의 경제 성장 속도가 일본보다 빠른 데다가 달러화에 대한 화폐 가치 방어도 루피화가 엔화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하긴 최근 연초 이후로 일본의 엔화 가치가 한 9.8% 빠졌고 한국이 한 7. 몇 % 빠졌고요. 인도 루피화가 거의 안 빠졌더라고요. 자, 그동안 일본은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달러화로 환산한 GDP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졌고 반면 인도 당국은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루피화 가치 하락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군요. 자, 이렇게 했다가 일본도 GDP에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습니다. 일본도. 거의 60 전후 70 근처까지 간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인데 달러 대비 한 154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면 언제든지 요 GDP는 또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은 3.2%로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나 나오네 올해. 자, 인도 성장률은 6.8%. 와, 0.3%포인트 오히려 올려가지고요. 그 14억 어마어마한 인구가 6.8%로 성장합니다. 14억 인구에 기반한 탄탄한 내수와 노동력 증가 등을 인도의 성장 요인으로 꼽았고요. 반면 일본 경제는 관광객 급증 등 일시적 부양 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 1.9%에서 올해 0.9%로 낮아지고 내년에 한 1%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경제규모 세계 10위였던 인도는 2027년에는 독일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7년대는 인도가 3위가 됩니다. 네. 2050년 정도 되잖아요. 2050년 되면 인도의 인구가 한 16억 3천이 되고 반면에 중국의 인구수는 줄어가지고요. 13억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과거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한 이후 겪었던 한 15년 동안의 고성장을 인도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는 한 주 되시고요. 왔다 갔다 하는 주식시장에 강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